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에 관해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확실하게 여러분 공식 알아야 될 것은 정액법과 정률법에 대한 공식은 아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연수합계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을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 연수합계법은요, 정률법하고 함께, 요 위에 있는 정률법과 함께 첫 해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점차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갖춘 감가상각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체감잔액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생산량 비례법은요, 우리가 그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매장량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은 어디냐면은 광산업, 정유업, 뭐 이런 업체에서는 생산량 비례법으로 거기에 투입된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이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차변 대변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보고기간 말에 단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예요. 감가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대변에 기입합니다. 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이게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 발생인데, 차변에 비용 발생인데, 대변에 오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럼 무슨 계정 과목이냐 이거죠. 이것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여러분, 차감 계정이 지금 두 번째 나옵니다. 우리가 매출채권, 당좌자산의 매출채권 공부할 때 대손충당금이 무엇이냐 할 때 대변에 설정되는 대손충당금이 바로 그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우는 감가상각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오는데 이거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은 대손충당금이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한다. 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자료가 다 입력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에러가 납니다만은 이 상태로 한번 보시면 여기에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단기고 여기가 전기예요. 그러면은 단기 기준으로 볼 때 건물의 이 금액이 말이죠, 건물하고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한꺼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건물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건물과 건물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금액, 이 동그라미 1번은 건물의 취득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2,200만원, 요게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1 빼기 2 한 것이 금액이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그 오른쪽 칸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시킨 장부 금액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900만원에서 2,200을 빼면 6,70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장부 금액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부 금액. 여기 1번은 취득 금액이고 2번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의 개념이 뭐냐? 여기 있는 건물에 이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위에 있는 건물의 차감 계정이요. 기계장치 밑에 있는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위에 있는 기계장치 9,800만 원에 대한 차감 계정이다. 그래서 기계장치가 9,800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3,200이면 이걸 감안하면 장부금액은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6,600이다.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유형자산, 자산이 증가할 땐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차감 계정은 자산의 증가의 반대쪽인 대변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에는 비용, 감가상각 비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 자, 오늘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 우리 알아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재무상태표의 일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아까 보여드린 그 실제 도전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그 그림과 똑같습니다. 건물이 50만 원이다. 이게 취득금액이에요. 그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이거는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금액 40만 원. 이것은 뭐냐? 장부금액입니다. 이해가시죠? 조금 전에 봤던 그 도전 프로그램에서 도전 스마트A 프로그램에서 봤던 재무상태표의 그림과 일치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유형자산의 마지막으로서 자, 유형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에 대해서 공부했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디까지가 취득원가냐 공부했고 유형자산이 취득 후에 지출되는 거에는 두 가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다는 거 공부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내용 연수 동안 비용을 안분해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 그것의 회계 처리까지 공부했어요. 유형자산에서 마지막 공부하는 것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냐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 처리하면은 유형자산이 끝납니다. 자, 유형자산의 처분 시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합니다. 처분할 때. 네. 처분할 때 얼마에 처분했느냐 이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해요. 장부 금액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이것이 장부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것을 장부 금액이라고 한다. 이걸 비교해서 차액에 대한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익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차익에 대한 것도 여기 보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나오지만 이렇게 많은 개정 과목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처분 금액이 많았을 때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많았을 때는 일단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대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는 유형자산은 이게 뭐냐? 이게 취득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요. 취득금액이. 그리고 유형자산이 처분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은 또 소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변에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처분할 때는 반대쪽에 와서 없어져요. 전체 금액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현금은 뭐예요? 받은 돈. 돈 받은 것이 차변에 오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니까 숫자를 넣어서 하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넣어서
네, 이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회계처리, 처분시 회계처리. 네. 이익이 나는 경우로 제가 문제를 냈어요. 이익이 나는 경우로. 자, 취득일은 2017년 1월 1일이고요. 취득 원가는 2억 원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며 내용 연수는 20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다. 위 건물을 2019년 12월 31일 1억 8천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한번 하시오. 자, 차변에 있는 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계산을 할 건 해놓고 하죠. 자, 예,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 처분 시, 예, 자, 뭐가 우선 필요하냐면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일까? 이걸 알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서 털어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을 얼마냐면요, 이게 정액법이니까 정액법은 취득원가를 2억 원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을 마이너스 잔존 가치는 없다 합니다. 잔존 가치를 빼서 나누기 내용연수 20년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1년치의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1년치가 나오면 거기를 지금 우리가 몇 년간 이게 사용했어요? 3년간 사용했죠? 예, 일단 1년치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억 원이 나오죠? 1억 원. 1년에 1억 원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감누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3년이니까 3억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감가상각 누계액 3억 원 계산을 해냈습니다. 더 계산할 건 없어요. 이것만 알면 또 하나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알다시피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면 됩니다. 이것이 처분이익이 돼요. 그러면 처분 금액은 얼마냐? 1억 8천에 처분했죠. 1억 8천에 빼기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겁니다. 자, 취득 금액이 2억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가만있어. 이게 왜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 아닌가요? 1,000만 원이죠? 제가 동그라미 하나 더 쳤네. 그러면 이게 3억이 아니라 3천만 원이죠? 예. 3천만 원. 예.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1억 8천이 처분 금액인데,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얼마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면 돼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1억 7천이죠? 그렇죠? (1억 7천)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얼마가 나와요? 응? 얼마 나와요? 응? 1,000만 원 나오더라. 1,000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0만 원 나오죠? 처분 금액이 1억 8천에 팔았고
장부 금액은 1억 7천이잖아요. 2억에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3천만 원이면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여기서 자 이거 기억해 보세요. 장부 금액 이거는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이다 이거예요.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이 계산 뭐 잘못된 거 혹시 있나요? 맞죠? 네. 자, 이 두 계산이 되어 있으면 이제 분계를 써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것을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차변에 오는 거. 자,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얼마예요? 1억 8천. 같이 얘기하세요. 같이 해야 재밌습니다. 보통예금 차변에서 증가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건물이 취득금액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취득금액으로. 그래야 건물이 제로가 되겠죠. 건물의 장부에 보면은 지금 취득금액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하는 날은 건물을 취득금액으로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차감계정도 없어져야 돼요. 건물이 없어질 때는 대변에서 없어지지만 차감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은 반대쪽인 차변에서 없어져야죠.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하나 오는 게 뭐냐? 바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온다. 1,000만 원. 숫자를 좀 짧게 쓸 걸 너무 길게 써가지고. 예. 건물 10,000원짜리라고 하면 더 계산이 쉬운데.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로 적어볼까요? 차변의 보통 예금은 자산 증가요.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거는 차감 계정이 처분에 의해서 차감 계정 소멸이 되는 거예요. 차감 계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처분할 때는. 그 다음에 대변의 건물은 자산 감소죠. 팔았으니까 우리 회사 장부에서 없어져야죠. 자산 감소가 되겠고요. 또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수익 발생이죠. 영업의 수익이에요. 수익 발생. 우리가 영업 외 수익으로 이걸 분류를 합니다. 영업 외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죠. 자, 유형자산 처분할 때 이렇게 영업의 수익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손실이 나냐면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낮으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낮으면 그러면은 이제 위치는 다 똑같아요. 다른 거는 위치가 똑같지만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없어지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이렇게 이거 대신에 차변에 오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이 뭐냐? 우리 책에 지금 그 회계처리 두 번째 나와 있는 장부 금액이 크다. 처분 금액보다. 그러면 이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적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차변에 나타납니다. 거기 책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 경우를 해본 거예요. 이 경우를 해봤고
이렇게 되면은 장부 금액이 더 크다, 처분 금액이 작다 하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차변에 발생할 것이다. 자,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 처리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나중에 실기 문제, 실무 문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훈련을 해 나갈 거예요. 예. 자, 다음은 이제 무형자산으로 넘어갑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비유동 자산에서 두 가지를 끝냈어요.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 자산 하면은 이제 자산이 다 끝나죠. 자, 무형자산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눈여겨보시면 돼요. 자,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똑같죠? 장기간에 걸쳐 사용돼요. 여기까지 똑같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산으로서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에 사용되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되며 이런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형자산입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요. 예.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 공기청정기를 80만 원에 구입했다. 이걸 우리 회사가 자산 처리했어요. 그러면 외부 회계 감사할 때도 공기청정기 있구나. 오케이. 인정. 쉽게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무형자산은요, 물리적 형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3자가 그걸 쉽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재무상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하고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은 맞는데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해야지 그냥 뭐 마음대로 기록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 추가적인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 같고요. 자, 무형자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네. 자, 여기 지금 무형자산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 첫째,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임대라는 건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 예. 우리가 무형자산 빌려주는 게 뭐가 있냐면 특허권 같은 거예요. 상표권. 네. 이런 거 빌려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형자산, 우리나라 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화훼 산업에서도 외국의 그 무형자산 그 로열티, 아마 꽃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종자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로열티 지출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쓰는 그 꽃에, 그걸 처음 알았어요. 네. 자, 이건 이제 국제 간의 거래에서도 이러한 무형자산의 임대에 따른 그런 어떤 권리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로열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유하고 있어야 그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디에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식별 가능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가 있으면 와이셔츠의 앞주머니는 이 주머니 따로 떼서 이게 쓸모가 있나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주머니는 식별 가능한 주머니가 아닙니다.
와이셔츠가 있음으로써 이 주머니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식별 가능하다는 건 뭐냐? 뭐 예를 들면 와이셔츠 안에 있는 이런 USB가 있다. USB는 여기서 꺼내서 독립적으로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식별 가능하다. 어디에 딱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즉 보유하고 있다는 말과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통제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 회사가 사용을 하고, 우리 회사가 빌려주고 싶으면 타 기업에 임대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도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비화폐성 자산을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잖아요. 유형자산에서는 뭐 식별 가능해야 된다,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건 유형자산에서도 있었죠. 예,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없는 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무형자산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식별 가능성,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보장되는 비화폐성 자산이어야 된다. 예,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있는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뭐 다 읽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식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고, 통제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 단어의 의미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무형자산이구나. 근데 밑에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비라든가 마케팅 비용, 교육훈련비는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하죠. 예. 뭐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홍길동 직원에게 회계 연수를 300만 원을 들여서 6개월간 연수를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한국회계학원에 보내가지고. 그것이 교육훈련비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직원이 어떻습니까? 이제 회계 실력이 하수준에 있었는데 6개월간 그 학원을 다녀가지고 회계 수준의 능력이 아주 상급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형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그 600만 원을 들인 그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예. 우리 직원 홍길동 씨의 업무 능력이 상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걸 무형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못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제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통제 가능하려면은 기업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어디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고, 내가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하고, 예,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통제가 가능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이 뭐냐? 바로 광고 선전비 같은 겁니다. 예,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광고 선전을 해서 미래의 효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 역시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는 되지만, 광고비라든가 그런 교육훈련비가 기대는 되지만 통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발생 기간에 그냥 비용으로 인식해버려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무형자산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밑에 개정 과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개정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권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간에는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권리금. 자, 그럼 한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영업권. 기업의 좋은 이미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유리한 위치 등으로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자원을 말하는데, 영업권은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이 된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사업 결합이라는 것은 합병을 말하는 겁니다. A와 B라는 회사가, A 회사가 B를 인수했다 이거죠. 이게 사업 결합이죠.
그런데 A 회사가 B 회사를 인수하려면 B 회사의 뭐예요? 자산을 평가해야 되죠. 예.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산평가 기관을 통해서 자산을 평가해 봤더니 10억이었어요. 그 회사의 자산이. 근데 B 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회에서 우리 회사 10억에는 A 회사에다 못 팔아. 예, 자산 가치는 10억이 맞지만 우리는 13억을 요구한다. 이 3억의 추가적인 요구는 뭐냐? 우리 회사는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땡땡이라는 식품이 있는데 이 땡땡 식품은 여러 해 동안 영업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미 소비자에게 잘 각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달라요. 그래서 3억을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 맞아, 너 인정이 돼. 그래서 13억을 주고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뭐예요? 만약에 10억이 그 회사에 건물 하나밖에 없었다고 보죠. 그러면 차변에 건물 10억이 우리 회사 자산하고 합해집니다. 그러면 3억을 어디다 합해지? 3억을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자산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 자산보다 더 많이 주고 인수한 거. 이것이 영업권이다.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이 됩니다.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잘 알아두십시오. 내부 창출 영업권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회사가 이제 개업한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우리 회사도 10년간 아주 그동안 여러 가지 마케팅도 잘하고 품질 향상이나 영업 관리망을 잘 갖춰가지고 우리 회사 인지도가 아주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자산이 지금 현재 50억인데, 이야, 우리 회사 이 영업권이 한 10억은 될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그 가치가, 그러면 이제 결산 때 우리 회사 영업권 10억을 늘리자. 이렇게 자산의 재무상태표에 등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부 창출 영업권. 요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을 보겠습니다. 자, 산업재산권은요, 종류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예. 이걸 전부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자, 개정 과목을 분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품권 또는 디자인권, 개정 과목, 세부적인 개정 과목으로 쓸 때는 이 개정 과목 따로따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통합하면은 산업재산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죠. 특허권이라는 게 우리가 특허권을 발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내 특허권은 국내 특허청이라는 곳이 있고, 국제 특허도 국제 특허를 인정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형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은 뭐냐? 네, 채굴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국가하고 체결을 어떤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다든가 해서 거기에 있는 광산물을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권리, 이게 광업권입니다. 자, 개발비. 이게 좀 여러분을 또 앞으로도 괴롭힐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뒤에 비자가 붙으면은 우리가 마치 비용처럼 인식하기가 좋아요. 예. 무슨 비 하니까 앞에서도 이제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비 하면 여러분이 자칫하면 이건 비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연구개발비는 비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비는 경상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늘상 일상적으로 하는 연구활동, 이게 연구개발비예요. 우리가 어느 회사든 간에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품질 향상이라든가 원가 절감이라든가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늘 실험실이나 연구실을 통해서 연구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그건 우리가 일상적인 연구 개발 활동,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예, 여러 가지 비용은 연구 개발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발비는 뭐냐? 프로젝트를 확정 짓는 겁니다. 자,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주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무슨 프로젝트, 예, 신제품이나 신기술, 그 어떤 개발 주제가 정해져서 그것을 시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개발 활동,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발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가능성이 높으며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신뢰성 있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 개발비에 투입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만큼이 투입됐다 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안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소프트웨어이죠. 이것도 무형자산으로 개정 과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밑에 주의해 보시면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사용하지만 경상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하고 그냥 개발비는 회계상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들, 영업권,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광업권, 개발비, 이거 알아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기타 비유동자산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산에 대한 모든 회계 처리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 네.